한 일본 중년 여성이 한국 학교의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국 사람들이 서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일본인인 그녀는 한국 학교에서 이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엄마,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갔다던데 그거 진짜야? 딸 하루카의 그 한마디가 우리 집안의 평화를, 제가 평생 믿고 살아왔던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평범한 주부 나오코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80이 넘은 군인 출신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2학년 딸 하루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애국적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국가 중심 교육에 충실한 집안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귀가 아프도록 들으며 자랐죠.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조선은 미개했고 일본은 그들을 문명화시킨 구원자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는 국가가 보증한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다. 저는 그 말을 맹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딸에게 가르쳐야 할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하루카가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죠. 화면을 바라보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고요했는데 그 눈빛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들 다 같은 이야기를 해. 끌려갔고 맞았고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딸아이가 일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한국인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한국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로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할머니들도 돈 받으려고 꾸며낸 이야기고 정부에서도 그런 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잖니.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하루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 이야기가 다 똑같아? 왜 그렇게 똑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하루카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제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 깊은 진실을 들여다본 듯한 슬픔과 실망감이 뒤섞인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딸은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고 아이의 노트북 인터넷 창에는 731부대, 한반도 수탈, 일제 고문 기술 같은 단어들이 검색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반일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혹시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틀렸다면 어쩌지 하는 너무나 막연하고 거대한 공포.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의 귀를 베어 도자기 병에 담아 본국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우리 교과서엔 전쟁에서 이룬 영광만 가득한데 왜 이런 이야기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저는 무심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방어했죠. 그건 조선의 날조야. 우리가 얼마나 조선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문명과 문화를 전파해줬잖아. 그 순간 하루카가 제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침략이 아니고 뭐야,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한 화를 넘어서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딸이 저를 미워할까봐 두려웠고 제가 평생을 믿어온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송두리째 거짓이라면 제 인생은,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하루카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누군가의 다급하고 떨리는 육성 기록이 들려왔습니다. 날 데려간 그 군인은 처음엔 밥도 주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방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돌아온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전율이 일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고 사실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거짓말, 돈, 조작이라는 단어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오코 씨, 하루카 양이 오늘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있습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딸 방으로 뛰어갔을 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는 진실을 직접 보고 오고 싶어요. 교과서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요. 한국에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아버지도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행 항공권 1시간 전에 출국했대요. 경찰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말없이 아버지가 옷장에서 낡은 군복 재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가자. 딸년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전에 우리가 직접 가서 데려오자. 그렇게 우리는 하루카를,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진실을 되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선택한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이 땅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일본에서 듣고 상상했던 혼란스럽고 반일 감정으로 가득 찬 곳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공항 직원은 일본 여권을 보고도 아무런 경계나 불쾌한 기색 없이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세관을 지나 눈앞에 펼쳐진 서울 시내는 마치 빛이 흐르는 듯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하철역, 화장실, 거리의 벤치, 마트의 진열장까지. 한국은 혼란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정돈과 깔끔함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깨끗하다는 감정이 먼저 들다니. 이것은 제가 평생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처음으로 산산이 균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잠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중년의 한국인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혹시 일본 분이세요? 라며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말투엔 조롱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친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미움 대신 돌아온 상냥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겨우 하루카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숙소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온 그 미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였나? 저희 가족의 한국에 대한 오랜 편견이 깨지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남긴 메모에는 하루카가 다녀간 마지막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눈을 감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그곳은 진실이 아닌 조작으로 가득 찬 프로파간다 전시관일 뿐이었으니까요. 이 장소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전시장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흐르던 나지막한 음성들이 제 안의 확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4살이었어요.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서운 군합발 소리에 잠을 깼죠. 아버지는 일본 군인들에게 맞아서 기절했고 나는 머리채를 잡혀 그대로 끌려갔어요. 벽면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들의 모습, 단정하게 따은 머리, 깨끗한 치마. 그러나 그 다음 사진들은 고개를 떨군 얼굴, 초점이 없는 텅 빈 눈동자들이었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당시 소녀들이 입었던 실제 속옷이 놓여 있었는데 섬뜩하리만치 선명한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시장 한 구석에서 하루카가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다 진짜였어.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을, 인간의 잔혹함을 마주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슬프고도 강인한 어른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루카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별관에 마련된 비공식 인권전시관이었습니다. 비공식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왜 비공식일까? 그것은 일본 교과서에서 철저히 삭제하고 숨기고 싶어 했던 역사였기 때문일 겁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맞은 것은 사람 크기의 커다란 냉동실 모형이었습니다. 그 옆 패널에는 차갑고 건조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실험자 731-가카시.
1941년 체온을 27도까지 낮추며 근육 반응을 관찰. 심장이 멈춘 뒤에도 신경 반응을 주사기로 자극. 사망 후 해체.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카시라는 이름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조선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팔뚝에는 섬뜩하게도 실험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저런 짓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코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임산부 실험 장면. 가짜 배를 단 모형 옆에 적힌 설명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8개월 여성에게 패스트균 주입. 태아의 감염 경로 관찰 후 실험 기록 파기. 이후와 태아 모두 소각장에 투입.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학살이었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광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731, 그게 내가 복무하던 부대 근처였다. 아버지의 그 말에 하루카가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 강인했던 군인의 눈에서 뚝뚝 떨어진 것은 평생 조국이 정의롭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깊은 후회였습니다. 제 앞에서 그토록 단단했던 기둥 같던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도 거부하신 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죠. 늘 손에 들려있던 담배조차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실망시켜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는 내 조국이 정의롭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 그 정의가 누군가의 셀 수 없는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나는 대체 누구지? 말끝을 흐리며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한 인간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절규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역사를 교과서대로 외우고 그것을 진실이라 강요하던 완고한 노인이 아니라 그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계셨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공기를 가져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용기 내어 친구에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습이 아니었어. 그들이 진짜 피해자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역사 속에서 숨겨왔어.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너 한국 가서 감성팔이 당했구나? 위안부. 그거 다 돈 받고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그 말들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몰라서 하는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는 거대한 집단의 의지였습니다. 진실은 그들에게 있어 불편한 벽이자 애써 부수고 싶지 않은 견고한 성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평생 전우로 지냈던 노인에게 직접 전화까지 받으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네가 그런 반일에 동조할 줄은 몰랐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의 방패가 되고 싶지 않다. 며칠 후 하루카의 학교에서 발표 주제를 정하라는 과제가 내려왔습니다. 하루카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외면한 진실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역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했고 반 친구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야? 그런 거 발표하면 점수 못 받을걸? 수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하루카는 꿋꿋하게 발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오려붙이고 일본어와 한국어로 생존자 증언을 번역했습니다. 노트북 한가득 영상과 자료를 모으며 발표 준비를 이어갔죠. 저는 그저 말없이 딸의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루카의 책상 옆에 당신의 낡은 일본군 훈장을 꺼내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훈장을 너의 발표 소품으로 써라. 이게 만약 진짜 일본의 과거였다면 나도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거짓에 매달려 불행해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픈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그 진실 위에 서서 더 나은 미래의 일본을 꿈꾸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큰 용기를 내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국학교 교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여기는 한울한국학교입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며칠 전 서울에 다녀왔고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너무나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그 짧은 몇 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어쩌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미움 대신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이해와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 근처의 한국학교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울며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제게 집중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저를 향한 경계심 대신 작지만 단단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루카의 학교 역사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일부 친구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선생님조차 너무 정치적인 주제는 삼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며 조심스럽게 제지했지만 하루카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표 당일 교실에 앉은 학생들 앞에서 하루카는 떨리는 손으로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떨리는 증언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731부대가 인간에게 자행했던 잔혹한 생체 실험 내용과 수많은 조선인들이 억지로 끌려가 고통받았던 강제징용에 대한 자료들을 조곤조곤 하지만 힘있게 설명했습니다. 발표 초반에는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비웃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카의 진실된 목소리와 압도적인 증거, 자료들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하루카가 직접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숙이 감추려 해도 결국엔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로소 숨통을 트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다시 팽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교실 앞 모든 학생들이 하루카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생님도 묵묵히 하지만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아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를 존경하게 됐구나.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제 딸 하루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비로소 과거의 거짓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 위에 단단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 기나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애써 외면하는 침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와 잘못된 편견이 되고 그렇게 세대는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제 딸 하루카가 작은 교실에서 용기 내어 진실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단단했던 벽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짧은 며칠간의 한국 여행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은 제 평생을 지배했던 신념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워왔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놀라운 질서가 공존하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정과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용기를 냈을 때 말없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가슴속에 무엇을 느끼셨는지, 아직도 우리 곁에는 진실을 외면한 채 혹은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외면의 벽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허물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용기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과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단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감동잇빛 채널이 더 많은 진실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 속에 진심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 감동잇빛이었습니다.